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추인경입니다. 청신경 종양 들어보셨습니까? 청신경 종양은 뇌신경에서 생기는 양성 종양입니다. 종양의 크기에 따라 청신경의 압박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청력이 떨어지거나 이명 또 어지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청신경 종양의 원인은 확실치 않다고 하는데요. 종양이 생기면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걸까요? 또 치료는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적 치료인 걸까요? 오늘은 청신경 종양에 대한 말씀을 듣고요.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는 사계절 언제나 발생할 수 있지만 여름철 특히 조심해야 하는 장염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불독맨션의 춘천 가는 기차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신경 종양, 우리 귀 속 신경에 생긴 종양이라는 걸까요? 어디나 종양의 위험은 있지만 청신경에도 종양이 생긴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질환일까요?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이준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청신경에 생긴 종양이 청신경 종양이죠. 일단은 청신경이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 달팽이관에서 네. 소리를 듣는데 달팽이관에서 신경이 나와가지고 뇌로 연결되는 부위에 신경이 있는데 네. 그 부위에 있는 신경을 청신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 청신경이 세 갈래로 나뉜다면서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그 부위에 청신경이 있고 네. 그리고 안면신경이 있고 네. 그다음에 전정신경이 있습니다. 전정신경이 합해져 있는데 위에 게 있고 아래 게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청신경, 안면신경, 전정신경이 있습니다. 네. 청신경, 안면신경, 전정신경을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데 청신경 종양을 얘기할 때 뭐 청신경 초종, 전정신경 종양 이런 이름으로도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좀 말이 어려운데 다 같은 말인가요? 예, 다 같은 말입니다. 네. 그런데 흔히 불리기는 청신경 초종이라고 불리는데 네. 사실은 종양은 전정신경에 생기기 때문에 네. 전정신경 초종이 맞는 단어입니다. 네. 다만 혼용해서 쓰이고 있긴 한데 같은 의미이고요. 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외국에서 이 종양의 이름을 붙일 때 네. 잘못 붙여가지고 청신경 초종이라고 붙였기 때문에 네. 그것이 현재까지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전정신경에 종양이 생기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이런 청신경에 종양이 생기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소리가 안 들리나요? 소리가 안 들리는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네. 전혀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고 전혀 증상이 없을 수도 있고 참 발견이 어려울 것 같은데 청력이 떨어지고 뭐 이명이나 어지럼증의 증상도 있을 수 있다면서요. 근데 이런 질환들은 다른 질환에도 있을 수 있는 증상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청신경 종양을 여러 가지로 의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명이나 어지럼증 증상은 다른 여러 가지 그 조건에서도 생기기 때문에 네. 청신경 종양을 바로 의심하지는 않는데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한쪽 귀의 청력이 떨어지면 네. 청신경 종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반되는 증상으로 네. 이명이나 어지럼증이 같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네. 없을 수도 있고요. 따라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한쪽 귀의 청력이 떨어지는 것이 중요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네. 한쪽 귀의 청력이 떨어지는 게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명이나 어지럼증을 동반할 수도 있다는 거는 왜 그런 건가요? 전정신경에 종양이 생기는데 네. 바로 옆에 청신경이 있기 때문에 네. 영향을 줘서 이명이 생길 수 있고 전정신경 자체에 종양이 생기기 때문에 네. 어지럼증의 증상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안면마비의 위험도 있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안면 신경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네. 눌려가지고 생길 수는 있는데요. 상당히 드문 경우입니다. 네. 그러니까 안면신경이 청신경과 가까이 있어서 안면마비의 위험도 있을 수 있는데 좀 드문 거군요. 네. 그런데 또 돌발성 난청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던데 맞는 얘기인가요? 네. 전정신경에 종양이 생기는데 네. 청신경이 옆에 있는 청신경이 눌려서 갑자기 난청이 생기는 증상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네. 돌발성 난청 전체 환자 중에서 네. 100명 중에 1명이 청신경 종양으로 밝혀집니다. 네. 따라서 갑자기 안 들리는 환자의 1%가 청신경 종양 환자로 밝혀집니다. 네. 우선은 한쪽 귀의 청력이 떨어지는 게 이제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하셨는데 증상 중에 하나인 청력 감소는 서서히 진행이 되나요? 청력 감소는 서서히 진행될 수도 있고요. 네. 수십 년에 걸쳐서 진행될 수도 있고요. 네.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청력이 완전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서서히 진행이 된다는 건 노화로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노화로 오인될 수 있는데요. 네. 중요한 점은 한쪽 귀만 노화가 되진 않죠. 아, 그렇죠. 한쪽 귀만 갑자기 안 들리거나 네. 한쪽 귀만 특별하게 다른 쪽 귀에 비해서 청력 감소가 진행된 상태라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한쪽 귀만 청력이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왜 한쪽만 이렇게 떨어지는 건가요? 종양이 네. 양쪽 귀에 생기는 거는 드물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청신경 종양도 방치가 될수록 크기는 점점 커지나요? 아무래도 조기 발견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커질 수 있고요. 네. 많은 경우 안 커지는 경우도 많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조기 발견이 중요하긴 한데요. 발견되고 나서가 추적 관찰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커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크기가 그냥 지켜보는 경우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6개월 후에 MRI를 한번 다시 찍고 네. 그다음에는 1년 간격으로 MRI를 찍어서 추적 관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청신경 종양으로 진단이 되는 분들은 뭐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보통 어떤 계기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두 가지 계기인데요. 네. 청력이 한쪽 귀에 떨어져서 청력 검사를 해보고 MRI를 찍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냥 일반 건강검진 MRI를 찍었는데 네.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청신경 종양으로 확인이 되면 빠른 치료가 좀 필요한가요? 가끔 이제 지켜보기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양성이어도 종양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많이들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이 있으면 네. MRI를 찍게 되는데 발견된 이후에 네. 추적 관찰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종양의 크기가 너무 커서 뇌를 압박하고 있고 뇌압이 올라가 있으면 네. 빠른 치료가 필요한 것이고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는 추적 관찰을 하게 됩니다. 네. 크기가 커서 뇌를 압박할 정도라면 얼마나 큰 건가요? 대개 3cm 이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크기가 작으면 좀 추적 관찰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진행 속도가 좀 아주 느린가 보죠? 대부분은 진행 속도가 1년에 평균 1mm 정도 자란다고 되어 있긴 한데요. 네. 그거는 평균 1mm고요. 네. 많은 경우 성장 정지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빠르게 자라는 종양도 드물게 있을 수 있어서 중요한 점은 처음 MRI를 찍어서 발견한 이후에 네. 6개월 후에 한번 체크를 더 해보고요. 네. 그때 6개월 때 성장 속도가 없으면 네. 그 다음에는 1년 이후에 찍게 됩니다. 네.
그럼 커지지 않고 성장이 그렇게 멈추는 경우에는 그 상태 유지하는 경우도 많은가 보죠? 외국의 그 데이터를 보면은 네. 60에서 70%가 자라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발견하고 나서 첫 1년하고 2년째에 네. 성장이 되지 않으면 네. 앞으로도 향후에도 크게 자라지 않는 경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크기가 커지지 않고 성장이 멈췄을 경우에는 그럼 종양의 크기가 작아도 언젠가는 치료를 해야 한다 꼭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종양의 크기가 작으면 대개의 경우는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네. 추적 관찰을 10년 넘게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다만 그 사이즈에 관계없이 네. 어지럼증이 심하다면 제거하는 수술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지럼증이 심한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크기가 작지만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단 좀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청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네, 청력이 정상으로 발견되는 수도 있는데요. 네. 추적 관찰 중에도 사이즈에 관계없이 네. 작던 크던 청력은 언제든지 갑자기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력이 정상으로 시작한 분들은 네. 청력이 떨어질 확률이 적습니다. 청력이 좀 떨어진 상태로 발견된 분보다는 네. 정상 청력으로 발견된 분들이 정상 청력을 갖고 계속 살아나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여러 가지 말씀 주신 동반되는 증상이 치료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일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청신경 종양의 치료법이 궁금합니다. 치료법은 다양한가요? 네, 추적 관찰이 주요한 방법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성장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네. 감마 나이프의 시술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즈가 큰 경우에 네. 신경외과적으로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네. 뇌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네. 또 이 종양이 신경에 있지 않고 달팽이관 안에만 있는 경우도 있어서 달팽이관 안에 있는 것을 내시경적으로 이렇게 쏙 빼내는 시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우선은 감마 나이프 시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감마 나이프는 그 종양이 생긴 부위만 타겟팅을 해가지고 네. 감마 엑스레이를 찍어 이렇게 쏘여서 네. 그 부위의 성장 정지를 유도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1박 2일 코스 정도로 충분히 가능한 시술이 되겠고요. 네. 네, 다만 성장 정지를 유도하는데 네. 청력이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상 청력이던 사람이 네. 감마 나이프의 영향을 받아서 50%의 환자가 청력이 저하되는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는 시술입니다. 네. 청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걱정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거는 크기가 작을 때 시행이 되는 거죠? 크기는 한 2cm까지도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긴 한데요. 네. 대개는 그거보다 작은 사이즈를 시행하게 되고 네. 중요한 점은 MRI에서 1년에 3mm 이상 증가되는 소견이 있어서 네. 크기가 자란다는 증거가 있을 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청력이 떨어질 수 있는 합병증이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네. 환자하고 상담하에 장단점을 따져서 시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수술을 해야 하는 종양 크기의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까는 이제 뇌수술을 말씀드렸을 네. 때 3cm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대개 2cm 이상이면 큰 종양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cm 이상의 어떤 뇌를 압박하고 있거나 뇌압이 올라가 있으면 그건 신경외과적으로도 수술이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네. 수술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네. 이제 2cm하고 3cm 사이는 상당히 필요한 거고 3cm 이상은 아마 거의 수술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만 IF 시술, 뇌 수술, 뭐 내시경적 이제 수술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수술할 때도 청신경 종양이 달팽이관이나 뭐 전정기관 쪽에 있는지 뇌 쪽에 가까운지에 따라서 이렇게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 뇌 쪽에 가까운 게 종양이 있으면은 되게 신경외과적으로 귀 뒤 멀리 머리를 열어가지고 네. 뇌를 열어서 뇌 수술을 하게 되고요. 네. 달팽이관 쪽에 가까우면은 귀 뒤에 근처에 뼈를 갈고 들어가서 네. 약간 달팽이관 쪽에 가깝게 접근을 시켜서 네. 종양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럴 네. 경우에는 이비인후과하고 신경외과하고 협진 수술을 진행을 하고요. 네. 아까 같이 뇌속 깊은 곳에 있을 경우에는 신경외과 단독으로 뇌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술과 시술적 치료는 회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뇌 수술이 되면은 네. 뇌를 열게 되는 거라서 네. 신경외과 수술이 되는 거라서 네. 재원 기간도 1주에서 2주 이상 될 것이고요. 네. 간만 IF는 그런 1박 2일 코스로 어느 마든지 가능한 그런 방사선 치료가 되기 때문에 네. 회복이나 뭐 이런 면에서는 훨씬 간편할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간만 IF 시술 같은 경우는 청력이 뭐 절반 정도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청신경 종양 수술이 진행된 분들은 아무래도 청력을 보존할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인공와우라든지 바로 치료를 이어갈 수도 있을까요? 인공와우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달팽이관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종양이 있을 때 네. 내시경으로 종양을 꺼내내고 그 비어있는 달팽이관에다가 인공와우 전극을 넣는 인공와우 시술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다른 쪽 귀가 정상이기 때문에요. 네. 그쪽 귀를 듣게 만드는 것은 환자하고 장치를 사용해서 기계를 사용해서 안 들리는 귀를 듣게 만드는 것은 네. 환자하고 긴밀한 상담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달팽이관 안에 들어가 있는 종양은 향후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만 듣기 위해서 그 종양을 제거한 이후에 네. 인공와우 시술을 하게 되는 것인데 네. 그 한쪽 귀 반대편 귀를 잘 듣고 있는 환자분이기 때문에 과연 안 들리는 귀를 기계를 사용해서 잘 듣게 만들어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네. 환자하고 상담이 좀 필요한 문제입니다. 네. 한쪽 귀가 들리기 때문에 또 의료진과의 상담 후에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는 거군요. 네, 왜냐하면 종양 자체는 악성 종양은 아니기 때문에 네. 생명의 위협을 초래하는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3cm 같이 크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뇌 쪽에 종양이 있을 때는 네. 당연히 그거는 신경외과적으로 어떤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네. 이 청신경 종양이 흔한 질환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조기 발견을 위해서 알아두면 좋은 증상이나 검진법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쪽 귀가 이상하게 다른 쪽 귀에 비해서 덜 들린다. 네. 그랬을 때 가까운 의원을 방문하셔서 청력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 청력 검사 소견이 한쪽 귀에 비해서 명확하게 떨어져 있으면
MRI를 찍게 되고요. 네. MRI를 찍을 때는 꼭 조영제를 사용한 MRI를 찍으셔야지만 그 종양이 이렇게 하얗게 빛나면서 네. 알아챌 수가 있거든요. 네. 많은 경우 조영제를 안 쓴 MRI를 찍고 오는 환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MRI를 다시 찍게 되는 그러한 반복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평생 MRI를 한번 안 찍어보셨으면 네. MRI를 한번 선택하셔가지고 머리 MRI도 건강검진상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뇌에는 다른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상으로도 해보는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청신경 종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이준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비교적 흔한 증상이기도 하죠. 장염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장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네, 장염은 세균 또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장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네. 근데 여름에는 특히 세균성 장염이 진짜 많습니다. 네. 주변에도 종종 보는데요. 네. 응급실에 갔다 왔다 이런 얘기를 막 들었는데 이게 날씨가 더워지면서 기온이 올라가고 그리고 습도가 올라가면 네. 미생물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식이 너무 잘 상하는 거죠. 그런데 또 아깝다고 조금 이상한 거는 먹으면 안 되나? 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절대 아깝다고 먹으면 안 되시고요. 네. 조금이라도 상한 것 같으면 진짜 아끼지 말고 버리셔야 되고요. 네. 또 찬 음식을 자주 먹는 것도 이 장염을 유발하고요. 네. 또는 어디 여행을 가셨을 때 낯선 음식이나 혹시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 등들이 이 여름철 장염을 늘리는 그런 원인들이 되겠습니다. 네. 기온이 오르면 바닷물의 수온도 오르거든요. 그리고 이 여름철에는 조리되지 않은 음식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좋은 조건이 되고요. 네. 심지어 가열해서 조리한 음식도 쉽게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익히지 않은 해산물, 육류, 고기 종류, 그리고 상온에 오래된 음식, 그리고 네. 오염된 물 등이 주요 감염 경로입니다. 네. 대표적인 원인균으로는 살모넬라균, 대장균, 포도상균, 비브리오균, 네. 캠플로박터균 등이 있고요. 네. 이 균들이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장염을 일으키고 괴롭히는 겁니다. 네. 여름에는 특히 세균성 장염이 좀 많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네. 식중독, 장염 비슷하지 않나요? 같은 의미로 생각해도 되는 건지 좀 혼동하는 경우도 많은데 어떨까요? 네. 식중독이란 말도 우리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겉으로 보기엔 증상이 비슷합니다. 설사하고 병원 가고 이게 딱 구분이 안 되는데 네. 자, 식중독은 앞에 음식 할 때 식자가 들어가서요. 오염된 음식 섭취로 인해서 발생하는 급성 장 질환을 의미하고요. 네. 우리가 보통 장염이라고 할 때는 음식물과 무관하게 장에 염증이 생긴 모든 질병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식중독은 그냥 장염의 한 종류, 특히 급성 장염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식중독 중에서는 살모넬라 식중독이 가장 흔한데요. 네. 이 살모넬라라는 균은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저온살균 62도에서 65도 사이에서 30분만 가열하여도 다 사멸되기 때문에 네. 사실 살균만 익히기만 하면은
조리하기만 하면은 이 살모넬라 식중독은 발생하지 않는데 네. 문제는 이 식중독의 원인이 그럼 가열되지 않은 식품만 있는 것이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가열된 식품도 살모넬라 식중독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가열을 했는데 네. 충분히 62도에서 65도 사이 30분 가열인데 충분히 가열을 못했거나 또는 이미 조리한 다음에 다시 2차 오염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이 살모넬라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식품이 고기 종류 그리고 계란 메추리알 같은 난류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런 제품들은 워낙이 여러 음식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조리되는 방법도 다양하고 음식도 다양한 만큼 이 살모넬라 식중독은 어떤 음식만 생긴다 이렇게 특정을 지을 수 없고 굉장히 다양한 음식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일단 위생 관리를 좀 잘 하셔야겠네요. 일단 장염의 증상이라고 하면 설사가 크죠. 네, 설사가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대변이 묽어지거나 네. 물처럼 변해서 자주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복통, 아랫배가 아프고 뭐 팽만감이 생기고 통증이 생길 수 있고요. 여기까지는 그냥 참을만 하실 텐데 네. 위아래로 다 구토가 막 동반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밑으로는 설사, 위로는 구토가 동시에 나오는 그런 증상이 생기고 더불어 열이 나거나 뭐 오한, 근육통, 뭐 두통 이런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설사가 너무 심하면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밑으로도 물이 빠지고 위로도 물이 빠지고 하니까 수분이 빠르게 소실되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수분 보충과 식이 조절, 휴식이 가장 기본적인 치료법인데요. 네.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심한 경우에는 물도 안 들어갑니다. 먹으면 또 다 토합니다. 맞아요. 뭔가 먹으면 또 화장실 가게 됩니다. 네. 이럴 때는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네. 심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또 치료는 물 마시고 쉬면 된다는 생각도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심하지 않으실 때는 일단 이 설사에 의해서 수분이 부족한 부분 그리고 전해질 이상을 좀 교정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설사에 대해서 이제 증상에 대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물을 일단은 사용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설사를 일으킨 원인에 대한 원인 치료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일반인들 잘못 대처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일단은 설사를 멈춰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사제를 함부로 복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설사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 몸에 들어온 나쁜 것들을 빼내는 작용이니까 속을 비워야 된다고 해서 아예 굶어버리는 경우. 네. 술 모치는 꼭 해줘야 되는데 물도 안 먹고 굶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둘 다 안 좋으시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급성 설사는 일정 시간 지나면 대부분 저절로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갈 게 다 빠져나가고 나면 그러니까 장염을 일으켰던 유해한 물질들이 다 빠져나가면 회복이 되는데 네. 이게 심하게 지속되거나 그리고 탈수 증상이 나타나거나 이랬을 때는 물과 전해질이 빠르게 공급되어야 되는데 네. 그때 잘 못 넣어줄 때는 사실 주사라는 방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가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병원에 갈 정도가 아니실 때는 일단 탈수를 위해서 물을 넣어줘야 되는데 물도 괜찮고요. 보리차도 괜찮고 미음 형태로 약간 맑은 죽처럼 하셔도 괜찮고 또는 많이 물어보시는 이온 음료, 전해질 용액 괜찮습니다. 네. 뭐든 먹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는데 이때는 좀 양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너무 벌컥벌컥 마시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씩 자주 마셔주는 게 좋고요. 특히 이온 음료 같은 거 먹으실 때 너무 차게 해서 드시면 장 운동을 또 자극하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온 음료를 드시더라도 물을 드시더라도 뜨겁거나 차지 않게 미지근하게 좀 상온에 꺼내놨다가 네. 미지근해졌을 때 먹는 것이 좋다라고 하고요. 네. 사실 우리는 이제 차를 구하기도 쉽고 이온 음료도 구하기 쉬운 환경이 있지만
뭐 외국에 여행을 가셨거나 또는 이런 시설이 없는 곳에 가셨을 때는 이런 뭘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쓰는 경구용 수액제라는 게 있는데 ORS라고 해서 네. 물에다가 포도당, 소금을 기반으로 하는 이 수분 및 전해질 보충에 도움이 되는 것을 세계보건기구가 딱 정해서 알려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경구용 수액제만 잘만 사용하면 설사에 의해서 5세 이하의 소아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네. 그리고 설사의 양과 시간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경구용 수액제 깨끗한 물 1리터에다가 네. 소금 2분의 1 티스푼 네. 그리고 설탕 6티스푼을 네. 섞으면 이게 경구용 수액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직접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물 1리터에 소금 2분의 1 티스푼, 설탕 6티스푼 이제 섞어서 네. 만들려고 하셨는데 수액을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판매되는 것들도 이런 수액과 뭐 전해질과 동일한 것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조성을 보면은 비싸게 팔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개발도상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 요법을 정말 열심히 알려주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요, 너무 힘든 게 설사이지 않습니까? 지사제를 복용할 때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도 약을 좀 먹어야죠. 네. 이게 심하지 않으시면 이제 수분 공급, 전해질 공급만으로도 3, 4일이면 되게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증상이 심할 때는 이게 뭐 응급실 간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정도가 있습니다. 화장실 계속 들락날락 물만 먹으면 배가 싸르르 아프고 또 화장실 가야 되고 이럴 때는 좀 급한 불을 끄셔야 되는데요. 네. 그때는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으로 지사제가 유용합니다. 제대로만 복용하면 효과적이고 또 부작용 없이 잘 증상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문제는 이게 한 종류가 아니고 여러 종류가 있고 작용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약사에게 자신의 증상을 잘 설명하고 어떻게 먹는지를 정확히 알고 배워서 약을 드셔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버티기 힘드시다라고 하면 주사만큼 빠른 게 없거든요. 그때는 빠르게 병원을 갔다 오셔라. 버티지 마시고 좀 갔다 오셔라라고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네. 장염 치료에 쓰이는 약도 다양하죠? 예. 일단 제일 많이 쓰는 약이 이렇게 빨아먹는 약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포로 되어 있는 보통 겉에 복통 설사라고 딱 크게 적혀 있는 약인데요. 디옥타헤드랄스탈트라는 성분입니다. 네. 성분은 안 외우셔도 되는데 원리는 좀 아시면 좋습니다. 이거 어른도 많이 쓰고 어린이도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처방되는 약이거든요. 이게 수렴 흡착제라고 하는데요. 네. 장내에 뭐 독성 물질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여서 흡착합니다. 약에 이렇게 달라붙게 해서 장을 쓱쓱 닦으면서 내려가서 빠르게 배출함으로써 설사를 멈추게 하는 약인데요. 네. 대신에 이 약성분은 장 안에서 몸으로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쓱쓱 닦아서 흡착시켜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해서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사용하고 또 어르신의 가벼운 설사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약입니다. 네.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이지만 이 잘못 먹는 분들이 많은 약이기도 한데요. 이 약 복용 시 주의할 것은 반드시 다른 약과 한두 시간 간격을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과 약 사이에 중간에 먹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약은 유해한 물질만 흡착하는 게 아니라 영양소나 다른 약까지 흡착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로 들어온 영양분도 흡수가 안 되고 같이 먹은 약도 거기에 흡착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약은 반드시 공복에 음식을 먹고 난 뒤, 약도 먹고 난 뒤 1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먹어야지만 다른 약이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안전하지만 먹는 게 조금 까다로운 약이라고 빨아먹는 약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장염에 사용하는 꽉 잠그는 지사제가 있습니다. 네. 장 운동을 억제하는 로페라미드라는 성분이고요. 가장 고전적으로 알고 있는 지사제인데요. 이게 장에서
운동을 저해야 한다 했잖아요. 운동을 못하게 하면 음식물이 지나가는 시간이 길어지고 네. 그러면 대변에 점성과 농도가 진해지고 수분은 감소합니다. 빨아들일 시간을 늘리게 되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변에 물기가 줄면서 서서히 설사가 멎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근만성 설사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아주 즉각적으로 도움이 되는 로페라마이드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약들은 모두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거죠? 네, 두 가지 다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네, 로페라미드 같은 경우에 네. 첫 복용에 2알을 먹고 2mg짜리 캡슐로 되어 있는데요. 2캡슐을 먹고 괜찮아지면 1캡슐로 유지량으로 줄여야 됩니다. 네. 만약에 이걸 계속 먹으시면 지속 복용으로 이제 변비가 유발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먹는 방법도 지사제 같은 경우에는 먹는 방법도 잘 알으셔야 되고요. 이 로페라마이드가 빠지고 강력한 지사제는 좀 빠지고 정장제가 포함되어 있는 일반 약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약들은 몇 캡슐을 몇 번 먹어야 되고 증상이 나아지면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까지 잘 들으시면 좋겠고요. 네. 비감염성 설사가 급성으로 왔을 때 이런 약들은 쓰시면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데 만약에 설사가 나면서 열이 나고 점액질 같은 변이 보이거나 이렇게 점액질이 묻어있는 변 네. 또는 혈변, 혈액이 묻어있는 이런 염증성 설사의 경우에는 이 약을 쓰실 때 주의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장의 그 운동 기능이 억제되면 거기 만약에 세균이 감염됐으면 세균 역시 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렇겠네요. 예. 그러면 이게 독소가 더 빨리 증가하고 세균이 더 빨리 증식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요런 경우에는 조심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세균성과 비세균성을 좀 구분해서 약을 드려야 되는 그런 약제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설사라는 것이 어쨌든 우리 몸에 나쁜 게 들어왔으니까 몸에서 빼낸다라는 작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방해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각하셔서 조심해서 써야 되는 약이기도 합니다. 네. 장염 치료제는 복용 방법을 정확히 알고 드셔야겠네요. 네. 이렇게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처방을 받아야 하는 약들도 있지 않나요? 네. 설사 때문에 가시면 이게 장염이다라고 처방을 받으시면은 꼭 지사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위장운동 조절제나 진경제 같은 약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처방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게 위장운동 조절제 같은 경우에는 설사에 흔히 동반되는 구토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처방됩니다. 네. 위장 간의 리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렇게 수축 빈도를 증가시키거나 수축력을 또 강화시켜서 위장 운동을 제대로 가게끔 하는 그런 약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진경제가 같이 처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복부 경련 그리고 복부 통증을 완화시키는 약물입니다. 네. 근데 이 위장운동 조절제는 사실 감기약이나 다른 약에도 이렇게 처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복 복용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진경제에는 이게 항콜린 진경제인 경우에 변비나 또 입마름의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먹을 때 좀 부작용에 주의해서 드셔야 되는 약물입니다. 네. 또 장염에도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까요? 네. 일단 장염에 항생제를 무조건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아닌데요. 네. 세균성 장염에는 항생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장염에는 또 항생제가 듣지 않아요. 필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원인을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네. 매번 균검사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증상을 보면서 경험적으로 처방을 하시게 되는데 일단 항생제가 필요한 것은 세균에 의한 장염, 즉 세균성 장염은 혈변이나 점액변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살모넬라, 아까 캠필로박터, 시겔라 등의 특정 세균에 의한 감염일 경우에 사용하고요. 메트로니다졸이나 리팍시민 등의 다양한 항생제가 이 세균의 종류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항생제는 다 처방을 받아야 되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고 임의로 복용하거나 하면 내성이나 부작용 위험이 있고요. 네. 또 항생제를 오남용하는 것은 이 장내의 유익균을 파괴해서 오히려 장염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은 반드시 의사에 의해서 처방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앞서 또 지사제 복용할 때 주의하라고 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지사제에 대해서도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심할 네.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네, 지사제는 상비약으로도 많이 가져가시고 네. 여행 갈 때도 많이 가져가십니다. 사실 꼭 챙겨가시라고 하거든요. 네. 외국에 나갔을 때 설사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질환이고 또 그때 또 급하게 약국이나 병원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또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장염에 걸렸는데 치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나라에 따라서. 네. 그래서 이 정도 돈을 써야 되는 증상이었나 이거 갔다 와서 이야기를 하던데요. 네. 그래서 상비약으로 챙기셨을 때, 자, 지사제 사용할 때 조심할 부분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증상이 사라지면 복용을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증상을 잘 보고 설사가 멈췄는데도 계속 병원하면 계속 복용을 하시면 이게 또 변비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증상과 맞추어서 대증요법으로 지사제를 쓰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설사는 질병이 아니라 증상이잖아요. 네. 증상. 그래서 이 지사제를 먹은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다른 질병,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사제만 계속 먹는 것이 아니라 네. 다른 원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돈이 많이 들더라도 병원 진료를 받는 게 필요하고요. 네. 3번째는 지사제를 먹는 동안에 수분과 미네랄 부족해지지 않도록 식이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당연히 자극적인 음식 이런 것들은 피하셔야 되고요. 네. 수분이 부족해지거나 미네랄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까 경구용 수액제도 드렸고 아니면 물, 보리차 또는 이온 음료 등으로 충분히 보충을 해주시는 것이 반드시 같이 진행돼야 되겠습니다. 네. 처방약들에 대해서는 복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잘 알고 또 드셔야겠어요. 오늘은 장염 치료제에 대해서 또 알아봤는데요.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페퍼톤스의 Everything is OK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